저는 영자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이 집은 저와 함께 40년 넘게 해로하며 남편과 행복을 쌓고 새 아이를 키운 소중한 공간입니다. 집안의 벽돌 하나, 벽 하나까지 모두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집이 제 아이들이 노리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제 세 아이들, 경우, 혜진, 민수가 갑자기 한꺼번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평소엔 무언가 필요할 때만 오곤 하던 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앉아라, 엄마가 차 한 잔 끓여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번엔 진심으로 저를 보러 온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경호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민수는 제 눈을 피하며 곁눈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우리끼리 상의했는데 이 집을 파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엄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안전하고 돌봐줄 사람도 있고요. 경호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경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집을 판다고? 엄마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 집은 너희 아빠와 내가 함께 만든 집이야. 왜 내가 이걸 팔아야 하니?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요. 엄마,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있고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돼요. 혜진이 달콤하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은 저희가 엄마 대신 관리해서 은행에 넣어둘게요. 엄마는 아무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경호가 이어 말하며 테이블 위에 서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늘 방문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애들이 저를 위해 온 게 아니라 이 집 때문이라는 거요. 너희는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니? 돈 찍어내는 기계라고 생각해? 저는 비웃듯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빠가 살았던 곳이고 너희 아빠가 눈을 감았던 곳이야. 엄마는 너희 아빠와 약속했어. 이 집을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그런데 너희가 몇 마디 한다고 내가 이 집을 팔 거라고 생각하니?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더 멀리 봐야 하고 우리도 생각해야죠. 경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의자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꼈습니다. 이 집은 결국 우리 거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엄마는 혼자 나이 들면서 이 집에서 지낼 거예요. 청소는 누가 하고 병이라도 나면 누가 엄마를 돌봐요? 짐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한때 가족의 희망이라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엔 가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짐이라고? 엄마는 너희를 30년 동안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엄마가 너희에게 짐이 된 거야. 저는 이를 악물며 말했고 눈은 경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전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엄마, 경호는 대꾸하며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집 소유권 이전 서류예요. 엄마가 서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저는 앞에 놓인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재산 이전이라는 단어들이 제 눈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서류를 손에 들었습니다. 내가 서명하길 바라는 거니? 저는 차갑게 경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서명만 하면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비웃듯 얕게 웃고는 서류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경호는 벌떡 일어나 제게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엄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바깥의 비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잘 들어라. 엄마는 이 집을 팔지 않을 거야. 이 집은 엄마의 것이고, 엄마는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아무도 엄마를 강요할 수 없어. 거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여기서 그 소중한 벽돌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녀는 비웃으며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했네요.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경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가자. 엄마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 새 아이는 문 쪽으로 걸어나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들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단어에 멈췄습니다. 한 글자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가 소중히 품었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견딜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경호가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엔 혼자 왔고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평소보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엄마 건강 괜찮으세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가져왔어요. 그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경계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그가 밥그릇과 수저를 준비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엄마 밥까지 차려주는 거야? 저는 약간 비꼬듯 물었습니다. 경호는 멋쩍게 웃으며 제 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드셔보세요. 맛있는지 봐야죠.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키운 자식이 이렇게 갑자기 저를 챙기다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엄마, 지난번 일,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진심 어린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를 냈던 건 사실 엄마 걱정 때문이었어요. 엄마 혼자 사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원하는 건데? 엄마, 이번엔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셨으면 해서요. 요즘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병원에 예약해뒀어요. 간단한 검사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검사만 받는 거야?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검사만요. 약속드릴게요. 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요즘 무릎이 시리고 손발이 저리곤 해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좋아. 하지만 검사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다. 당연하죠. 엄마. 경호는 확신에 찬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호는 차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가랑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낯선 길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이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로 생긴 병원이에요. 엄마, 최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는 핸들을 단단히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차는 어느 큰 건물 앞에 멈췄고 간판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 노인 요양센터. 그 순간 저는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잖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의료 서비스와 요양시설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는 서두르며 말했고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난 안 들어가. 절대로 안 들어가. 저는 차 문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엄마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난 안 간다. 당장 문 열고 집에 데려다 줘. 저는 소리쳤고
얼굴은 분노로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는 윤을 부릅뜨고는 뒷좌석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유니폼을 입은 두 남자가 단단한 몸짓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말하며 저를 차에서 내리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켜. 당신들이 나한테 손댈 권리 없어. 저는 저항했지만 그들은 제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항하시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남자는 손에 힘을 더 주며 말했습니다. 경호야, 거기 서서 뭐 하는 거니? 엄마를 구해야지. 저는 아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안으로 모셔가세요. 소란 피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두 남자의 힘 때문이 아니라 친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범죄자처럼 센터로 끌려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차갑게 느껴지는 하얀 벽들. 접수대로 끌려가자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기에 정보 좀 작성해주세요. 그녀는 종이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2번 동의서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직원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서명하지 않겠소. 책상을 세게 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명만 해주세요. 단순한 절차일 뿐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달콤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냉기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책상 위에 던지고는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서명하지 않아. 당신들이 날 강제로 어떻게 할 권리는 없어. 뒤에 서 있던 두 직원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종이를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적고 있는 것을 보며 알아챘습니다. 그가 보호자 서명란에 제 아들 경호의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서명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드님께서 대신 서명하셨거든요. 여직원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당신들 사기꾼들이야. 당장 날 풀어줘. 저는 소리치며 종이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재빨리 종이를 치웠습니다. 영자 어머님. 이제부터 어머님은 하나센터의 공식 거주자이십니다. 그녀는 감정 없이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단 하나의 침대, 옷장,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게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날 약한 사람으로 보나? 저는 낮게 중얼거리며 닫힌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분노로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착하고 참고 살아야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만약 나를 약한 노인네로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줄 것이다. 방 안을 둘러보며 시계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서 움직여. 영자야. 지금 뭔가를 해야 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종적인 어머니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나는 하얀 방이 단조로운 침대에 앉아 차가운 철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규칙적으로 틱톡 소리를 내며 시간의 흐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내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면 나는 죄수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갇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과 의자 하나. 책상 위에는 손 세정제와 수첩 외에 눈에 띄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이 방은 꼭 닫힌 상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자라도 빠져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는 바깥 복도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유리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복도에는 약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경비원이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가끔 자리를 떠 물을 마시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 나는 책상에 앉아 수첩과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다가오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의 계획이 점차 선명해졌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성공했습니다. 1단계 중요한 정보 확보. 나는 로비의 접수대에 새 입소자들의 정보를 적은 명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이름, 방번호, 환자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를 나가기 위해서는 내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을 통해 복도를 살폈습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지만 가끔 다른 방을 점검하러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경비원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을 기다려야 해.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쯤 경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데스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이 기회였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자동 잠금 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에 직원이 수리하려다 실패한 것을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나는 복도로 나와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내 발소리는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몸을 낮추고 벽에 밀착한 채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접수대에 도착해 정보 명단이 있는 수첩을 뒤졌습니다. 내 이름은 7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영자 204호 코드 2896. 나는 그 코드를 머릿속에 확실히 새겼습니다. 이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자동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입구의 자동문은 입소자의 코드를 입력해야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코드를 알았으니 문을 열 수 있어. 2단계 외부 연락. 나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외부의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남편 생전에 우리 가족의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은 공용구역 근처 벽에 걸린 공중전화에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경비원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경비원을 자리에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침에 한 어르신이 공용구역에서 일부러 찻잔을 떨어뜨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직원 2명이 15분 동안 청소를 하느라 바빴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나는 공용구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부러 그릇 선반 근처에 서 있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손을 휘둘러 도자기 그릇 3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거리는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나, 내가 너무 서툴렀네요. 미안합니다. 나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직원 2명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재빨리 공중전화로 가서 최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말씀하세요.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 영자예요. 지금 하나센터에 갇혀 있어요. 저를 속여 입소 서류에 서명하게 했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영자님, 세상에, 끊지 마세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나센터요. 내 거주자 코드는 2896이에요. 제발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지만 바로 그때 직원 한 명이 돌아와 내가 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즉시 전화를 끊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번호를 잊어버렸네요.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최 변호사는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3단계 탈출. 나는 의심받지 않고 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내 계획은 심각한 병에 걸린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식사로 나온 밥과 국을 세면대에 모두 버렸습니다. 일부는 침대 위에 남겨둬 마치 내가 방금 토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침대에 누워 배를 움켜쥐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약 30분 후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다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메스껍고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배를 움켜쥔 채 얼굴을 찡그리고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음식에 중독되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말하며 다른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휠체어에 앉히고 외부 진료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바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가 정문으로 나가자 나는 주민코드를 입력하는 기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2896. 나는 코드와 작동 방식을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4단계 마지막 실행. 진료실로 들어가기 직전 나는 크게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 못 참겠어요. 나는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화장실로 모셔다 드릴게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휠체어가 화장실 근처에 멈추자마자 나는 손잡이를 꽉 붙잡고 힘껏 일어서더니 정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어머님, 멈추세요. 간호사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곧장 출입구의 코드 입력기로 달려갔습니다. 289-6. 짧은 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속력으로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내 얼굴에 닿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내 뒤에서 들리는 경비원의 고함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계속 달렸습니다. 비가 내 머리카락을 적시고 물이 눈으로 흘러내렸지만 내 앞길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다시 붙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다려, 경호야. 엄마는 다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 너희에게 휘둘리는 엄마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다. 나는 그날 폭우 속에서 얼마나 달렸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노쇠한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고 빗물이 분노와 슬픔의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쪽에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향해야 할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지 않도록 손으로 누르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코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내가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휴대전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익숙한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최 변호사, 나예요. 영자. 내 목소리는 차가운 비와 추위로 쉰 상태였습니다. 영자님, 탈출하신 건가요?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가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센터 근처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순 없어요. 그들이 날 찾을 거예요. 나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집으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세요. 거기가 더 안전합니다. 최 변호사가 신속히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버스는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젖은 몸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은 여전히 코트를 꼭 붙잡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운전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나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수건과 마른 코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뜨거운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말리고 마른 코트를 걸쳤습니다. 심장은 점차 안정을 찾았지만 머릿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호의 모습이 여전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자님, 준비되셨습니까? 최 변호사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영자님이 집과 자유를 되찾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자님이 탈출한 걸 알아차리기 전에 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변호사님만 도와주신다면 끝까지 싸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와 나는 구청 법원에 긴급 청원을 제출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경호를 사기 및 재산 강탈, 보호자 권한 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나와 경호 사이의 통화 녹음을 꺼냈습니다. 녹음 속에서 경호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엄마, 나이도 드셨으면서 괜히 소란 피워봐야 소용없어요. 엄마가 서명하든 안 하든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는 또한 경호가 보호자 서명, 부분에 서명한 입소 동의서 사본도 첨부했습니다. 법원 직원은 자료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영자님께는 집 매매를 막기 위한 재산 동결 요청 권한이 있습니다. 그날 오전, 재산 동결 명령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 집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려고 하면 즉시 중단될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영자님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3일 후, 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경호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제가 엄마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나는 그 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엄마를 못 찾아서 걱정되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집 매각을 막아버려서 걱정되는 거야? 나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이어졌고 경호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대단하시네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 이번엔 못 이기실 거예요. 집 서류에는 이미 제 서명이 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무 권한도 없어요. 두고 보자. 경호야, 나는 느리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법정에 세웠어. 이번에는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날, 나는 혼자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나와 함께했고 그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법정 반대편에는 나의 세 자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호는 내가 기억이 혼란스럽다, 치매 증상이 있다며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좋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통화 녹음과 그의 위조된 서명이 담긴 서류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경호는 보호자 권한을 악용해 원고 영자님을 강제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은 원고에게 반환됩니다. 또한 피고는 영자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어야 할 것을 되찾는 사람의 기쁨과 해방감이었습니다. 법정 밖, 재판이 끝난 후 경호는 법원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옆에는 혜진과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경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세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일부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얀 방에 갇혀 있었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엄마를 끝까지 몰아붙였어. 엄마가 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맹목적인 모성애에 묶이지 않았고 두려움이나 나약함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삶의 책임을 져라.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내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보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시는 그 누구도 나를 감옥 같은 곳에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돌아온 집. 나는 햇살이 아름다운 어느 아침,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앞마당에 비쳤고,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음에도 내가 심어둔 화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집은 그대로였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나는 철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기와와 벽을 천천히 바라보며 추억을 떠올렸다. 손을 철제 대문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레 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마치 나를 반기는 소리 같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익숙한 집의 냄새가 느껴졌다. 오래된 나무 냄새, 촉촉한 흙 냄새,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수국꽃 향기가 은은히 퍼졌다. 이곳이 바로 내가 속한 곳이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내 삶을 살 수 있는 곳. 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작은 나무 식탁, 도자기 그릇장이며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까지. 나는 그 사진 앞에 멈춰 섰다. 사진 속 남편의 온화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봐요. 내가 우리 집을 지켰어요. 그 말과 함께 내 몸에 평온함이 퍼졌다. 집을 다시 꾸리다. 집을 다시 정리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불을 하나씩 마당에 내어 널고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그릇을 닦고 가구를 윤이 나게 닦았다. 단순해 보이는 이런 작업들이 마치 내 삶을 새로이 세우는 기분을 주었다. 오후가 되어 나는 현관 앞 나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이나 의존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요양원에서 지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나는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를 구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나는 더 이상 앉아서 자식들의 사랑을 기대하며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들은 내 자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방문. 그날 오후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 앞에는 경호, 혜진, 민수 세 자식이 서 있었다. 엄마,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엔 분명히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세 자식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이 집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문을 열고 허겁지겁 밥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왜 왔니? 내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엄마,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사과? 나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새 아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무슨 일에 대해 사과하는 건데? 용서와 새로운 시작.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은 흐느끼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요양원에 억지로 보내려 했던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한편 나의 맏아들 경호는 더 이상 오만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엄마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는 눈앞에 선 세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품에 안고 키우며
온 힘을 다해 보호하려고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알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엄마의 용서를 바라는 거니? 나는 천천히 말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야. 하지만 너희는 내가 겪었던 고통을 알기나 하니? 너희는 한 번이라도 엄마의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새 아이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너희를 믿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합니다. 엄마. 경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홀로 남은 밤. 저녁이 되어 새아이가 집을 떠난 후 나는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내 앞에는 여전히 단단히 서 있는 집이 보였습니다. 마치 나 자신처럼. 나는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나처럼 살았던 많은 노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잊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당신을 감옥에 가두지 않게 하세요.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의 삶도 당연히 우리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동정심을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길 바라지도 마세요. 당신을 구할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면 빛으로 걸어 나오세요. 자식들과 맞설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기적인 부모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을 위해 살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당신의 삶을, 당신의 권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집, 당신의 삶, 당신의 자유, 그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세요.